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들 4부에서도 역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과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현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55번님. 에이스 두 분 나오셨네요. 모처럼 들을 만한 정치담화 환영합니다. 두 분 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7012번님 사드 이야기에 대해서 한반도도 제대로 커버 못하는데 중국은 왜 저렇게 난리죠? 라고 하셨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일 교수님과 정현준 교수님도 동의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정가에서는 야 3당에서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안 가신다는데. 아무데도 안 가십니까? 왜 탈당하셨습니까? 왜 어떤 불만 때문에 탈당하셨다 그러시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 불만이 있어서 탈당했다기보다는 네. 이른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네. 이번 대선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헌 이슈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중심제든 뭐든지 간에 개헌을 전제로 사실은 정계 개편도 이루면서 네. 정권 교체도 하는 이런 모델을 아주 이전부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와 국회의장하고 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실제로는 그런 어떤 의제에 동의하고 네. 이른바 반기문 중심의 어떤 빅텐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네. 반기문 전 총장 카드가 지금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상황은 점점 지금 또 이른바 탄핵 대 비탄핵 이런 방식의 구도로 네. 양분된 구도로 가면서 예. 국론이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면 정계 개편도 없고 개헌도 없는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지막 나름대로의 어떤 좀 화살을 좀 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이른바 이 기둥을 통해서 빅텐트와 개헌을 몰고 가는 방향의 고민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기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기둥이 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출전한다라는 각오로 탈당을 결심한 게 아니냐라는 네. 것이고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며 개헌의 어떤 신호탄을 던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계 개편과 개헌의 신호탄이다. 노인일 교수님. 본인이 탈당하면 지금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니까. 예. 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해본 사람들은 예.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하게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걸 던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탈당의 변이 이 당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탄핵이 끝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국면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다. 네. 얘기했고요. 예.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만 네. 대선 주자 감이 없다. 지금 대선 주자들 봐도 성에 찬 사람이 없다. 그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딱 보여지는데 예. 남이 써준 정책 읽는 사람.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오늘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자신이 뭔가 만들어가는 판을 키우겠다,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건 이제 고리는 지금 정 교수 얘기하신 대로 바로 개헌이고요. 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제 개헌이 어떤 판을 바꾸기 위한 고리일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죠. 네. 좀 나라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이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대표에게는 더 좋은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는 걸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기각이 돼서
상당히 시간이 더 벌어지죠. 대선까지. 예. 만약 인용이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 기간에 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 12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충분히 시간이 되고 예. 비문 진영, 비박 진영 뭐 기타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지금 경선이 뭐 된다다가 서로 뭐 여우와 두루미처럼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고서 하느니 마느니 하니까 그 지금 손학규 의장하고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미련 없다 하는 쪽으로 좀 가는 거죠. 뭐 개헌을 아마 분명히 계획으로 데려간다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개헌 깃발 아래 모여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뭐 바른정당도 가능하고 자유한국당도 뭐 이른바 골수 친박만 빼고는 충분히 모일 수 있으니까 막 큰 판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 이외에도 저는 사실은 그 정계 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이렇게 통합적인 정당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상상력과 예측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 그 자유한국당의 일부 개혁적 보수 뭐 이걸 이제 지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뭐 각자 후보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다자로 간다라고 하면 뭐 유리해질 수 있는 후보는 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은 그 특별하게 어떤 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후보자들이 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들은 또 각각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개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들의 정당 통합까지도 진행해야 하면서 사실은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이제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정당이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새누리당과 민주당 체제가 아니라 중도 보수가 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당의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당장 뭐 지금 뭐 보수당하고 합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중도층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흔들기를 해서 헤쳐 모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당에도 지금 안 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의 어떤 대표가 돼서 뭔가 움직이는 가능성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문제겠죠. 그래서 노동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기각 쪽이 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왜 이제 처음에는 탄핵이 되고 움직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탄핵 전에 움직이느냐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탄핵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용 나오든 뭐든 나오든 자기가 그런 점에서 먼저 좀 움직이겠다는 그런 걸 보이는 거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좀 바로 그냥 뭐 바로 대선 국면으로 그날부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움직여도 별로 움직임에 대한 그 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뭐 손학규 징크스가 나왔죠. 손학규 의장이 뭔가 또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드 소식에다가 김종인 탈당에다가 그게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또 탄핵 인용돼서 뭔가 그 부분으로 확 가버리면 김종인 대표가 탈당하더라도 뭐 별로 움직임이 없을까 이렇게 평가절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뭐 우리가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 인용됐다면 이 얘기 하겠습니까? 실시간 검색어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면서 지금 보수 정당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야당 성향은 아닙니다. 원래가 보수 성향이었고 정윤정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움직여 왔고요. 계속 그런 쪽으로 또 그러니까 뭐 지금 비례대표로만 오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 집권당 시절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 여당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고 그러니까
그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황교안 총리 그것도 좀 지금 뭐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죠. 예.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네. 이른바 보수 성향표를 모아서 뭐 비문 비박 다 모으고 해서 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중심에 있고 가능하고 네. 본인은 지금 대통령 항만 몇십 년 동안 연구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본인도 그렇고 막 네. 그 상황도 네.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그 색깔을 네. 우리가 굳이 이제 뭐 야성이 강한 인사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보수에게 던지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 색깔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이른바 이제 경제민주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네. 뭔가 바뀌는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뭐 이런 논쟁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라는 보수는 거죠. 개혁은 보수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코드를 일정 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 네. 제가 볼 때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의 그 각성되어 있는 보수들의 나름대로의 그 탈출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개혁적 그 각성된 보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포진되어 있고 네. 저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함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정당과 네. 또 오히려 그 각성된 보수로 균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연합적인 그런 어떤 연대의 틀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분당의 가능성도 또 한 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자유한국당에게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의 탈당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보수에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노영일 교수님 자유한국당으로 가실까요? 만약에 가신다면 안 가죠. 저 같아도 안 가죠. 안 가신답니다. 한쪽으로 가면 아니요, 다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 교수님 그 말씀이 아니고 탈출구가 이제 만들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또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포조될 수 있는 거고 뭐 자유당은 저쪽 뭐 친박 예를 들어서 한국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새누리당용으로 했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바른 한국당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른바 좀 뭐 개혁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골수 친박들만 제외하고 함께 모이자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럴 때 구심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얘기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황교안 총리도 뭐 지금 뭐 대선 국면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떠치고 나와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전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그렇다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안 내게 되면 괴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아주 좋은 카드죠. 거기다가 또 뭐 국민의당도 가능한 자칫하면 또 올 수도 있고 좌장이 커지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 붙을 수 있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의당 그러면 바른자유한국 국민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반문 연대 이렇게 이제 폄훼하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뭐 누구를 반대해서 생기는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화두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 문재인 대표와 뭐 구도적으로는 대결하지만 그럼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묶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그 폐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추해봐야 될 때가 오고 있고, 또는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자유화나 경제민주화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우리에게 걸러야죠. 그렇죠. 걸러내야 되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화두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 일부 다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정이 되는군요. 네,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차기 정부는요. 단독 집권이 불가능해요.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 의석 배분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든 연립하고 뭉쳐
합쳐야만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런 과제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묶는 것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구도다. 이거 뭐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도다. 이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비슷한 질문을 이 두 번째 인터뷰 국민의당의 우리 이영호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여쭤봤었는데 그분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갈림길인데요. 아까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원래 오늘 선고 날짜를 이야기하기로 했지 않나요? 아직도 예상이었을 뿐이지. 예상이었을 뿐이지. 네. 다 언론에서 이제 오늘쯤 선고날 때 지정하고 보통 3일 전 지정하는 관리를 따른다면 10일쯤 선고할 거 아니냐. 네. 다 예상이었지 뭐 오늘 뭐 할 거라는 그런 발표는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뭐 내일도 할 수 있고 네. 또 심지어는 뭐 선고 전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이제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헌재 내부에서 조금 재판관들 사이에 뭐 이견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어떤 이견일까요?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선고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인용 반대, 인용 기각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뭐 좀 아직 그런 그런 게 모르지 않았다.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나요?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는 작업. 이게 모두가 다 섞여 있을까요? 원래는 일단 지금 이번 탄핵 심판 결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도 다 각자 의견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렇죠. 사안이다 보니까 어쨌든 논의를 좀 모아서 다수를 그냥 형성을 해서 가자라는 게 이제 헌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안에서 다수 의견이 무엇이고 소수 의견이 뭔지 좀 일단은 좀 가름마가 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름마를 타는 과정들이 일정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합의된 입장을 내놓자. 이런 쪽으로 이제 모아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사실은 다수 의견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수, 극소수를 설득하는 시간들일 것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진다라고 하면 그 소수가 이렇게 설득할 만하게 만만한 소수가 아니거나 뭐 내지는 숫자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 비전문가의 어떤 그 의심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대충 법리 해석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수를 어떻게 설득해가는 과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대법원장께서 3명을 추천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또 3명을 추천하셨고 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거기는 이제 여당 못, 야당 몫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인 성향이 이미 대통령이 추천하신 분 3분 중에 한 분은 박한철 소장은 이미 나가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보수 성향은 한 2분 정도 남아 있다. 그중에 한 분 또는 2분이 중립적 입장에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예측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꼭 대통령 편을 들 것이다. 뭐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겠네요. 뭐 그분들만이 보수 성향인 건 아니고 전반적인 현재 판결을 이렇게 쭉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 현재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법관들 출신이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 그런 어떤 제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성향은 좀 보수적이라고 봐야 돼요. 뭐 중도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다 뭐 대통령 편을 들 것이냐 그러지도 않고요. 이번에 이제 철저하게 그 재판정에서 나타난 그런 증거와 증인들의 그거 입각해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분 정도면 이분 같으면 좀 기각 의견을 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분은 있습니다. 그게 분이 꼭 이제 뭐 대통령 지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아까 먼저 두 분 말씀하실 때 뭐 소수 의견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겠는데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 있다 그럽니다. 과거 이제 뭐 브라운 그 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데서 판례를 엄청나게 바꾸는 그런 케이스. 과거 이제 흑백 그 분리 교육이 위헌이 아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만 하면 분리에 따라 상관없다. 네. 이런 판결이 이제 유지됐었는데 네. 그 브라운 케이스에서 바꿨죠. 그거를. 네, 흑백 분리 교육은 위헌이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소수견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건 엄청난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에 네.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면서 그 그렇죠. 승리를 그 결론을 늦추고 결론까지 늦추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뒷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역사적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크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일부 얘기한 것처럼 뭐 기각되면 혁명 뭐 인용되면 내란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닐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더구나 이제 그런 경우에 나타났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박근혜 등이 나서서 한마디 하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런 경우 사실 없잖아요. 촛불 집회도 물론 그랬지만 촛불 집회와 속된 말로 뭐 또 태극기 집회가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불상사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여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처하는 데서 큰 불상사 없이 이렇게 계속 집회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크게 뭐 헌재 재판관들도 그걸 의식하거나 그러진 않고 단지 본인이 확고한 소신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제가 헌재 판결이 좀 늦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가 존재하는 위헌 심판, 특히나 이제 개인권 문제,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인종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판례에 근거해서 법리적 해석들에 근거해서 위헌 소지를 판단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판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의 판단에 근거해서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파면 사유냐 아니냐.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또는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크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교수님과 다른 생각을 한 게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느냐가 실제로는 그런 판단의 상당 부분 개인의 어떤 그 판단적 근거들 이거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추천한 사람이 뭐 공안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판단 방향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공안검사 출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방향들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건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장 추천분이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들인가 정치적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소한 대통령 탄핵건에서는 작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게 뭐냐면 법리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텐데 바로 이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저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뭐 우리 탄핵 심판도 그렇고 뭐 헌법 재판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노동일 교수님과 정윤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찻잔속의 태풍인지 아니면 정말 밀려오는 쓰나미인지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단단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길게 정치 토크 오브 아트 참여해 주신 노동일 교수님, 정윤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아, 진행의 저 곽수정이었습니다. 날씨가 꽃샘추위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